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시창작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시창작 강의나 작품에 대한 십사평을 읽다 보면 시가 너무 관념적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하라고 주문을 하죠. 그렇다면 바로 그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시인들은 어떻게 감각적으로 표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말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설명하는 말이 아니죠. 시는 무언가를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바로 그것이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시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죠. 꽃은 구체적인 감각 이미지입니다. 꽃은 눈에 보이고 향기나 느낌이 있는 감각적인 사물이죠. 이름 없이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꽃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건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지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결이 생깁니다. 그 순간 그냥 일반적인 그였던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즉 꽃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 시는 말합니다. 존재는 불러줄 때 비로소 빛난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지나치던 사람도 내가 마음을 담아 불러주면 꽃이 된다. 사랑과 의미는 이렇게 관계에서 피어남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를 감각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5가지의 감각 채널을 쓰게 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가장 흔하고도 가장 강력한 도구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빛, 색, 모양, 형태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흰 달빛 하면은 시적이면서 아주 선명합니다. 비틀린 철문이라고 하면 공간에 대한 감정이 같이 느껴지게 되죠. 찢어진 포스터라고 표현하면 시간의 흔적, 버려짐, 그런 감정까지 묻어납니다. 이렇게 형체가 떠오르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둘째는 귀에 들리는 것, 즉 청각 이미지입니다. 시 속의 소리는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고요도 소리이고 웅웅 울리는 풍경도 소리죠. 예를 들어 뚝뚝 끊기는 새벽의 숨결이라고 표현하면 정적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수돗물 떨어지는 밤의 부엌이라고 표현하면 쓸쓸함이 묻어나죠. 종이 찢는 소리처럼 가벼운 웃음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구체적인 정서가 묘사됩니다. 이렇게 시에 소리를 표현하는 순간 시에 리듬이 생기고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셋째는 냄새, 즉 후각 이미지입니다. 냄새는 기억을 가장 빨리 끌어오는 감각이죠. 한 줄기의 향기가 그 사람, 그 시간, 그 계절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비 내린 뒤 흙 냄새라고 표현하거나 할머니 방에서 나는 양 냄새, 또는 껍질째 구운 고구마의 단내,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서 감정과 시간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넷째는 촉감, 즉 촉각 이미지입니다. 촉감은 굉장히 섬세하고도 본능적인 감각이죠. 피부에 닿는 느낌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훨씬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벗겨진 나무의 표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래된 고요 또는 상처의 기억을 담아내죠. 축축한 수건 끝은 눅눅함과 외로움을 담아냅니다. 두 손에 남은 온기는 사랑과 다정함을 표현하죠. 다섯째는 맛, 즉 미각 이미지입니다. 미각 이미지는 감정과 연결할 때 좋은 인상을 남기죠. 예를 들어 씁쓸한 첫사랑의 끝맛이라거나 소금보다 짜게 남은 말 한마디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껌처럼 질긴 하루, 이런 표현도 아주 미각적 이미지로 돋보이는 문장이죠. 이렇게 맛 이미지는 비유와 연결될 때 감정의 농도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요약하면 시를 감각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 감정을 어떤 풍경, 어떤 감각으로 옮겨 놓을까를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작업입니다. 시의 핵심은 설명이 아니라 느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느낌은 오감을 통할 때 가장 잘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한 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장면이 손끝에 닿는가? 이 감정 눈에 보이는가? 이렇게 한 번씩 꼭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시에 담으려고 하는 감정을 감각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감각적으로 쓴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그립다는 말이 있죠. 그리움, 우리가 시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립다라고 말하는 순간 독자는 그 감정을 직접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립다는 감정을 오감 중에 하나에 연결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움에서 저는 냄새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밀려드는 장미 비누 냄새. 이 장면 안에는 아무도 그립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는 느낌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떠올려 봅시다. 옥상 난간 위에 혼자 놓인 머그잔이라는 표현이나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낯선 내 얼굴, 이런 표현들은 바로 외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슬픔은 어떨까요? 비 오는 날 덜 마른 쇠자처럼 축 처진 하루라는 표현. 슬프다는 말 없이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 두려움, 설렘 같은 감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물, 풍경, 냄새, 움직임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잠깐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느꼈던 감정을 하나 고르고 그 감정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장면을 짧게 써보세요. 예를 들어 두려움은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정전된 복도 끝에서 삐걱이는 문소리. 이런 표현은 어떤 두려움을 담아낸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설레는 마음, 설렘은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철 유리창에 비친 나의 얼굴, 조금씩 붉어지는 볼. 이런 표현에서는
설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연결하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움, 슬픔 같은 추상어, 관념어를 어떻게 감각적인 이미지로 바꿀까 하는 실습이죠. 먼저 그리움을 너를 그리워한다로 표현하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각적인 표현, 즉 저녁 무렵 빈잔에 남은 온기, 먼지 낀 사진 속에서 울컥 일어나는 향기, 폐점 직전 편의점 불빛 아래 서성이는 그림자 같은 이런 표현들이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슬픔은 어떨까요? 나는 슬프다는 문장은 추상적인 표현이죠. 시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슬픔을 담아내는 감각적인 표현이 될까요? 빨랫줄에 덜 마른 셔츠처럼 축 처진 하루, 흙탕물 고인 골목 끝 찢어진 운동화, 웃음기 빠진 창문에 흘러내리는 빗물 자국, 이러한 표현들이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문장은 추상적인 표현이죠. 시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마른 입술에 머금은 너의 이름, 또는 주머니 속 손편지 한 장의 따스함, 이런 구절도 있죠. 아침마다 내 집 창 쪽으로 기우는 햇살, 이런 표현 구절이 바로 사랑을 담아내는 구절입니다. 기쁨의 감정을 기쁘다로 표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비온 뒤 물웅덩이에 튀긴 첫 햇살, 푹신한 붕어빵 속 파치 넘치는 오후,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막 터진 탄산수의 청량한 첫 모금, 이런 표현들이 바로 기쁨의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작품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작품입니다. 다랑아리, 곡선, 건가파, 달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기운 숨결, 가장 낮은 자락에 고요히 중심을 품고 너 닮은 기운선 하나에 비움과 품음 다 담겼네. 이 시는 제 다랑아리 연작 중 한 편인데요. 제목 곡선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상어, 관념어인 곡선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랑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비움과 품음, 중심, 숨결, 곡선 등의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을 담은 그런 은유적 존재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 복잡한 추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풀어냅니다. 달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기운 숨결, 초장이죠. 달의 미소는 부드러움과 온화함이라는 관념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기운 숨결이라는 추상적인 움직임은 부드럽게라는 촉각적 묘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죠.
추상적인 선이나 형태를 단지 부드러운 곡선이라 하지 않고 달의 미소라는 감각적인 비유로 구체화한 점이 이 시를 탁월하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내면의 중심과 고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감각화입니다. 바로 가장 낮은 자락에 고요의 중심을 품고, 중심과 고요는 철학적이거나 내면적인 상태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중심을 가장 낮은 자락, 즉 다랑의 곡선 아래 부분에 위치시켜 형상화합니다. 이는 내면의 안정과 무게중심 혹은 겸손한 자존을 구체적인 위치감으로 시각화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장에서 기운선 하나로 엉축한 상징과 감정입니다. 이 기운선 하나, 한 줄 곡선에 비움과 품음, 즉 수용성과 절제, 포용과 자기 절제라는 추상 개념이 모두 담겼다고 말합니다. 시는 이처럼 형상적 곡선 하나에 감정과 철학을 엉축해서 표현하죠. 너 닮은 이라는 구절을 통해 이 다랑아리가 단지 사물이 아닌 타자에 대한 애틋한 감정의 투영 대상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는 다랑아리의 곡선이라는 형상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추상적인 개념인 숨결이라든가 중심, 비움과 품음을 보다 감각적인 언어와 구체적인 이미지로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즉 이 시는 비움과 비움의 미학, 조화의 지혜, 존재의 온기 같은 철학적 주제를 다랑아리라는 형상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갈하고 섬세하게 구체화한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 중의 한 구절입니다. 내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이 구절에서 검은 잎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악착같이 매달린 이라는 표현은 그 불안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아를 괴롭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러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은 독자로 하여금 시인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얼룩배기 항소가 해설피 검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 구절은 시각적 이미지인 얼룩배기 항소와 청각적 이미지인 검빛 게으른 울음을 결합하여 독자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해설피라는 표현은 황소의 울음소리를 시각화하며 검빛 게으른 울음은 울음소리의 느릿한 리듬과 따뜻한 분위기를 전달하죠. 이러한 공감각적인 표현은 독자가 시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임소라 시인의 TV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그는 콧물을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이 표현은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감각을 결합하여 독자에게 생생한 장면을 전달하고 있죠.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이라는 비유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며 콧물을 손바닥으로 문지른다는 구체적인 동작은 인물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언어는 독자가 시의 분위기와 감정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제 작품을 한 편 더 볼까요? 다랑아리, 눈빛, 권가파.
흰 숨결 섬이면 가슴에 파문이 인다. 아득히 젖어드는 차고 둥근 고백처럼 결따라 말없이 흐르는 떨리는 내 맑은 눈빛. 이 시조는 감정과 기억, 교감 같은 내면의 추상적인 상태를 감각적인 형상은으로 구현하면서 다랑아리라는 상징을 통해 섬세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흰 숨결 섬이면 가슴에 파문이 인다는 초장에서 숨결은 생명, 온기, 교감의 상징으로 흔히 사용되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흰 숨결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섬이면이라는 촉각적인 동사를 통해서 형체 없는 기운을 감각적으로 그립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가슴의 파문으로 이어지는 순간 감정의 움직임을 물결치는 물리적 현상으로 전환합니다. 감정의 전이라는 추상 개념이 숨결에서 파문이라는 물성의 흐름으로 구체화된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득히 젖어드는 차고 둥근 고백처럼 이라는 중장에서는 고백이라는 내면의 행위를 형상으로 바꾸고 있죠. 고백은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심리적인 행위이지만 시는 이를 차고 둥근이라는 감각적인 수식으로 형상화합니다. 이는 곧 다랑아리 혹은 달빛을 닮은 형상을 연상하게 하며 무언의 진심이 깊게 스며드는 순간을 부드럽게 시각화합니다. 이처럼 형태와 온도감을 입힌 고백은 감정의 실체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결따라 말없이 흐르는 떨리는 내 맑은 눈빛이라는 종장에서는 눈빛이라는 감정의 장을 질감과 흐름으로 형상화합니다. 결따라 흐르는 이라는 표현은 도자기 표면의 질감이나 어떤 기류를 연상하게 하며 눈빛이라는 추상적 감정의 통로를 마치 실제로 흐르는 물결처럼 묘사하고 있죠. 말없이와 떨리는 이라는 어휘는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소리 없는 동작과 진동감으로 바꾸며 정적 속 감정의 진동을 감각적으로 드러냅니다. 맑은 눈빛이라는 마지막 구절은 그 자체로 투명한 진심 또는 애틋한 응시, 침묵의 대화를 형상한 구체적인 이미지이죠. 요약하면 이 시조는 감각적인 표현의 힘으로 숨결, 파문, 결, 눈빛 같은 이미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떨림과 고백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말보다 감각이 먼저 전해지는 교감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시에서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작품에서 그걸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를 쓸 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말, 눈에 보이는가? 손끝으로 느껴지고 코끝으로 냄새 맡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시는 훨씬 깊고 선명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야말로 시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아직까지 금갑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